네, 각하.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갓산 카나파니의 중편소설 불볕 속의 사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수사에 대한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TV조선 방심위 의결 결과와 유재웅에게 손방망이를 내린 YTN 인사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우스패드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신개념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파우트 핸즈 3를 김용민닷컴에서 그야말로 초특급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폰마다 충전기가 서로 달라 충전할 때마다 일일이 바꿔 끼워야 하는 불편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에 가격까지 초특가인 이 제품은 반드시 사야 할 제품이라며 치솟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시던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전에 없던 표정으로 강추하시었다. 선없이 깔끔한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2016년 연말과 2017년의 연시,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집회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씨를 과하게 비난했다가 오해와 논란을 부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순실에 대해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니여자라고 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즉흥 발언이었지만 숱한 비판을 불렀지요. 결국 사과했습니다. DJ DOC가 수취인 불명이란 노래를 만들어 부르려고 했지요. 박근혜에 대해서 잘가요 미스박, 하도 찔러대서 얼굴이 빵빵. 이 가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는 비난을 샀고 결국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씨의 잘못이 아닌 그들의 여성성을 지목해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네, 합리적이고 정당합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 모두가 두고두고 가슴에 새길 지적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촛불 대동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몰카 범죄 여성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에서 일부의 행동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폭력적이고 과도했던 남성 혐오 구호가 대학로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주최 측의 문제인식은 거의 없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온 차별과 억압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남 유충이라는 남자 어린이까지 조롱과 배격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집회는 지구의 절반인 남성을 박멸해서 몰카범죄를 저지를 주체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목적입니까? 몰카범죄 추방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뜻있는 남성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남성을 다 죽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소멸시키면 그만입니까? 여성 차별 문제를 사회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충격요법이니 이런 격한 구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촛불 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여성성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던 이들도 충격요법 차원에서 꺼냈던 말이라고 할 때 과연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잣대는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혐오 발언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혐오를 혐오합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지난 토요일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 조선은 미국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조선 외무성은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을 위해 결국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렇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요구를 북한이 들어주면은 미국은 체제 보장 관련해서 종전 선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언제까지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해줄 테니까 먼저 그 비핵화와 관련돼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검증단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체제 보장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의회 반대 때문에 혹은 여론 때문에 막 못하는 건 우리도 아는데 종전선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군요. 그렇죠. 아니 미국의 무슨 보수 진영이나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비판적인 언론들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좀 들고 와서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해라 이런 말이네요. 말하자면. 아니 남의 집에 가면서 빈손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폼페이오가 좀 북한한테 선물을 내놓았으면 선물이라기보다는 체제 보장과 관련된 미국 측의 이 계획을 보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도 아마 같이 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갔을 텐데 기자들을 6명씩이나 데리고 갈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단순하게 회담하는 거를 중계방송국에서 6명씩이나 데리고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결국 나서야 돼요. 결국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것도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비핵화만 요구하지 말고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좀 이번에는 한 발 양보하고 중국 넣어주자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문제, 이게 교착 상태에 있는 종전선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이제 남쪽밖에 없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지금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 지금 저쪽에 폼페이오나 무슨 볼턴이나 이런 실무자들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트럼프하고 직접 담판을 해야 돼요. 또 정상회담 해야 됩니까 또? 아니 전화가 있으니까. 네. 전화로만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종전선언 정도가 큰 돌파가 될 수 있는 모멘텀. 종전선언에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식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날리라고 봅니다. 조선은 중국 류경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이 2016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됐다. 이렇게 밝히며 송환을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탈북 여종업원들 가운데 일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 여종업원과 유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면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킨타나 조선인권특별보고관과 함께 여종업원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장경욱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 그다음에 한국으로 온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던 건가요? 정리라면? 네. 속아서 지배인과 국정원에 매수된 지배인이 근무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으로 속여서 그 지시에 따라 이동을 했다가 할 수 없이 속아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JTBC 인터뷰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세하게 킨타나 보고관께 설명을 해 당사자들이 얘기를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그 여종업원 모두 12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난 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여종업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종업원들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입국하자마자 바로 그 정부가 속여서 다음날 입국 사실 발표하면서 이들이 언론이라든가 외부와 접촉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또는 유엔 면담에 응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용기를 낸 것이고 한국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 종업원들도 자신들과 같이 용기를 내서 유엔과 면담이라든가 언론 인터뷰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킨타나 보고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문제는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정업은 12명 전원에 대한 어떤 그 진술 듣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현재 지금 저희 고발인 조사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국가가 국정원이 개입한 문제이고 통일부도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 은폐가 되지 않도록 좀 강제 수사도 동원하고 지배인과 12명 종업원에 대해서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좀 뭐 수사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대만큼.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는 거의 뭐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까? 이 종업원들도 그러면 그 조사도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발한 지 오래됐는데 저희가 그래요? 촉구하러 갔어야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해서 고발인 조사는 했습니다만은 저희 고발인 변호인들을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배인이라든가 여종업원들 빨리 조사를 하고 또 기타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저는 국정원에 빨리 여러 수사를 해야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국정원 현직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방치해서야 안 되고 빨리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야가 드디어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운영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맡는 쪽으로 정리됐는데요. 다만 여야는 지나치게 강한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 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권성동 한국당 법사위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크게 분노했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는 반드시 저희 당이 맡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합의문 전에 법사위 개선에 대한 여야 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한번 기사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든지 관련 없는 부처의 장관도 불러서 현안 질의해가지고 정쟁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체계와 자구심사라는 명목하에 법안의 본질적으로 내용까지 침해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안까지 붙잡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해서 법사위의 그런 월권들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의 어떤 개혁 조건을 달고 법사위 양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합의문에 명시를 해서 이 법제사법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법사위의 그런 월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라고 여야 대표들 간에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어쨌든 법률안들은 법사위에 올라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사위가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야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한 상황도 거기서 법사위원장이 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반드시 좀 개혁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또 이런 합의문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할지라도 전반기 권성동 법사위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것을 반성하는 한국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공유 숙박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빌려 쓰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유명 사이트에서는 집 전체를 빌려준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면서 소음과 쓰레기 방치와 같은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합뉴스는 이렇게 운영되는 민박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활용한 민박도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돼 민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영역은 주로 투기 목적이나 별장으로 집을 2채 이상 산 외지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으로 사들인 주택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박업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와 인터뷰를 가진 속초시청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가서 단속할 계획이고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라 주택을 이용한 민박객들은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보호받기 어려운데요. 대부분의 숙박 공유 사이트는 합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숙소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시설은 약 1,000곳. 현재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지역 숙소는 11,000호에 달합니다. 연합뉴스는 민박으로 운영되는 숙소의 대다수가 등록을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주가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 리더십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했던 기내식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박삼구 회장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강력한 단어가 무능입니다. 대한항공 조간의 일가를 떠올리면 악마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데 박상구는 정말 지독하게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나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간의 일가를 약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상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심한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뭐 회장님을 장미에 비유하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박삼구가 지금 황제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지가 좋아하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휴, 저 한심한 놈,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재벌가의 노동자분들 만나보면
구성원들이 총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에요. 박삼구가 얼마나 웃기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는데 2006년에 박삼구가 그 해에 출발을 하면서 그룹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근데 모토가 아름다운 기업이 되자였대요. 근데 뭐 좀 웃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 박삼구가 그룹에 뭘 지시했냐면 노동자들을 음악회나 미술 감상회에 줄줄이 동원을 합니다. 예술을 알아야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죠. 그것도 역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로 보이더라고요. 자기 취미를 노동자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해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금호그룹이 바뀐 게 모든 보고서 글씨체를 박삼구 회장 지시로 가을체라는 걸로 통일을 했대요. 그게 아름다운 글씨체였다는 겁니다. 저는 가을체가 무슨 체인지도 모르겠는데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꼰대짓과 무능의 기운이 천지를 뒤엎는 겁니다. 예. 역사를 좀 보면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창업주가 박인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5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박삼구는 3남, 3번째 아들이고요. 위로 형이 2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4남이 박찬구라는 금호소교학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박삼구, 박찬구, 3남, 4남 형제도 피 튀기게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의 난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습니다. 박삼구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고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소교학을 이끌고 독립을 한 겁니다. 사이가 아주 더럽게 안 좋아요. 여기 형제들도요. 그런데 박인천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룹을 제일 먼저 물려받은 사람이 박성용 회장입니다. 장남이죠. 그런데 이 박성용 회장은 인성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형상 일단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성용 회장은 경영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에 가까운 풍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꽤 오래 있었고요.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학자가 아버지 박인천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금호그룹을 맡았는데 박성용 회장은 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영에 막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4년에 회장이 됐는데 1996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동생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고 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맏형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차남, 박정구, 금호그룹 3대 회장이죠. 이 사람도 제가 인성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구 회장 때 금호그룹 경영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구 회장도 꽤 경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죠. 이때 금호그룹 내실이 다져졌고요. 처음으로 재계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금호타이어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주력 계열사들은 이때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구 회장이 2001년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3남인 박삼구 회장이 4대 회장에 오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3남과 4남, 박삼구, 박찬구 형제가 피튀기는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생 박찬구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첫째 형, 둘째 형 무지하게 똑똑해요. 근데 셋째 형은 너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형이 회장이 되더니 자꾸 뭔가를 하려고 사업을 막 벌리는데 문제는 그 벌리는 사업에 맥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인 박찬구 회장도 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보기에는 저 셋째 형하고는 도저히 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막 사업을 벌릴 때 동생이 말리고 말려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대판 싸우고 분가를 해서 나온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 주말 KBS 단독 보도로 김영민 PD님께서 서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시아나 승무원 노동자분들이 박상구가 등장할 때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동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 황당하지만요. 이명이나 조현민이 악쓰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간에는 미친 집안 같죠? 근데 박상구는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성 승무원 노동자분들 줄 세워놓고 그따위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거 보고 해벌죽하게 좋아하는 박상구 회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간에는 컵을 던지고 지랄을 하지만
박상구는 여승무원분들께 야, 나 좀 안아줘. 나 안 안아주냐? 이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사악하다는 단어보다도 멍청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 박삼구가 이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으로 사고를 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짧게 요약을 하면 원래 10년 넘게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LSG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LSG 코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연장을 원했겠죠. 근데 아시아나 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희 우리랑 기내식 계약하면 돈 엄청 버는데 우리랑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우리 지주회사 격인 금호홀딩스에 2천억 원을 투자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 이게 요 과정도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 기내식 공급업체가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냉큼 아시아나가 10년 넘게 거래했던 기내식 업체를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하이난 그룹이라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죠. 중국 자본의 금호아시아나가 문의를 했더니 오케이, 우리는 1,600억 크게 투자할게. 기내식 우리 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내식 업체가 교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업체가 올해 7월부터 아시아나에 대규모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장을 지어요. 기내식 공급하려고. 그러다가 이 공장에서 3월에 대형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화재가 수습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기내식 공급이 이렇게 펑크가 나서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일부 언론들이 아시아나가 원래 기내식 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왜 기내식 업체한테 2천억을 투자하라고 하냐. 그 갑질을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중국 자본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 사단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갑질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가 기내식 업체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투자 요구가 법적으로 적정한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하고 교체할 권리가 아시아나한테 있는 건 맞아요.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서 화재가 난 게 아시아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기내식 업체에 갑질했다가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요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선정한 업체의 화재가 3월에 났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경영자는 그런 변수를 수습하라고 있는 겁니다. 무려 3개월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따위로밖에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박삼구가 무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둘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내식 업체를 왜 아시아나가 교체를 했느냐. 원래 기내식 업체한테 우리하고 새로 계약하고 싶으면 증자를 해라, 2천억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요구가 매우 특이해요.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야, 몇 년 동안 얼마 줄 테니까 기내식 잘 만들어서 공급해라 뭐 이런 계약을 해야 정상인 건데 왜 우리하고 계약을 하려면 우리 지주회사에 2천억을 투자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갑질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요구가 갑질로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 금호가 둘째형 박정구 회장 때 10대 그룹 안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금호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정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상구도 엄청나게 10대 그룹에 집착을 했어요. 형이 했던 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능한데 욕심이 많았던 거죠. 제가 아까 박상구 회장의 경영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맥락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2006년에 박상구 회장이 갑자기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맥락이 없는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금호는 운수하고 석유화학이 중심입니다. 근데 갑자기 건설을 왜 하냐고요.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단번에 재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구가 이 10이라는 숫자에 이상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뭐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건설회사 인수에 나섭니까. 그해 연초에 박상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보한 자금만 1조 5천억 원이다.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니 근데 대우건설 인수하는 거하고 아름다운 기업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냥 가을채나 주구장창 연습할 것이지 이상한 짓을 벌려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금호의 여건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금호그룹은 2005년 기준으로 그룹 전체 매출이 11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요. 수주 잔액만 22조 원이 당시 넘었어요. 업계 1위의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호가 먹는다는 건 한마디로 새우가 고래를 먹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박삼구가 제게 10이라는 숫자에 미쳐서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대우건설의 당시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적정 매각 가격이 3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박삼구가 입찰 가격으로 얼마를 써내냐면 6조 6천억 원을 써냅니다. 엄청나게 질러댄 거예요. 그룹 전체 매출이 11조짜리인데 6조 6천억을 들여서 건설회사를 사는 게 말이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진짜 멍청한 게 많네요, 보니까. 예, 말이 안 되는 멍청한 짓을 10이라는 숫자에 매달려서 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박삼구가 그해 연초에 1조 5천억 원 실탄 마련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실제로 6조 6천억을 질러야 되는데 1조 5천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걸 6조 6천억 들여서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또 투자자들 꼬신다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나면 금호가 다 물어주고 이상한 옵션을 막 걸어놨어요. 그래서 억지로 투자금을 다 유치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계열사들을 총동원합니다.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조 원가량의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먹고 제게 12에 오르겠다고 그룹의 운명을 건 또라이 짓을 여기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호가 대우를 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먹었는데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끌어쓴 돈 6조 6천억 원이 순식간에 빚더미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력 계열사 자산 담보가 다 걸려 있었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빌려 쓴 돈이 금호가 수조 원이었는데 빌려 쓴 이자율이 연이자가 9%였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몇 천억씩 따박따박 나가는 겁니다. 그룹의 전체 순이익이 5천억짜리 그룹에서요. 감당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2009년에 금호가 대우건설을 다시 산업은행에 되팔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얼마에 파느냐? 6조 6천억에 샀는데 3조 원에 팝니다. 딱 3년 만에 3조 6천억 원을 날려먹었어요. 박삼구 욕심 때문에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보증을 섰던 계열사들, 특히 금호타이어 같은 주력 계열사들이 많은 보증을 섰는데 전부 빚더미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뜬금없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그 빚더미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요. 이야, 이건 진짜 셀프 빅엿이 됐는데 이런 무능한 CEO는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계속 뭉개면은 가는 겁니까? 그게 제가 지금 황당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난 게요. 당시에 박삼구가 빚 갚는다고 자기 지분도 대부분 채권단에게 뺏겨요. 그래서 잠깐 그룹을 통째로 잃습니다. 그랬다가 경기가 좀 풀리면서 박삼구가 과거에 자기가 또라이 짓해서 날려먹었던 그룹 계열사들을 다시 확보하는데 총력을 몇 년 동안 기울여요. 그래서 뭐 지주회사는 다시 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룹 최대 계열사가 금호타이어였는데 이 금호타이어는 돈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금호타이어가 표류를 하다가 최근에 이 회사가 중국 업체인 더블시티라는 곳에 매각이 돼서 일단 문제는 풀렸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매각 반대, 구조조정 반대 이런 이유로 정말로 격렬하게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와 귀족 노족 새끼들 회사가 망해가는데 또 데모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주재에 노동자들이 웬 파업이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노동자들을 거의 밟듯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금호타이어는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난데없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박삼구가 대우건설 먹겠다고 나대다가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진짜로요. 예. 그 삽질로 멀쩡했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맞은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이 회사 노동자들 2012년 임금이 2010년에 비해서 40%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매년 회사 측에서 1000명 자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노동조합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싸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김재리 열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게 노조 탓이 아닌 겁니다. 박상구의 만용 때문에 M1 수천 명 노동자들 생계 끊겨버렸죠. 노동자 한 번 목숨이 실질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왜 사고는 박상구가 치고 목숨은 노동자들이 잃어야 되냐고요. 그리고 박상구는 멀쩡하게 장미꽃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아직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하고 이어져요. 아시아나가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에 2천억 투자하면 계약 연장해 줄게 이런 주장을 한 게 작년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을까요? 당시만 해도요.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매각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박삼구가 금호타이어를 굉장히 찾아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내식 업체한테 투자금 내라고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모아서 금호타이어 인수협상에 나서려고 했다는 게 업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나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기내식 업체한테 뜬금없이 2천억 투자하라 이런 이상한 요구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번 기내식 사태의 뿌리는 박상구가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그룹 홀라당 말아먹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력 계열사 금호타이어를 잃었는데 그거 되찾아오겠다고 무리하게 기내식 업체한테 투자금 땡기려다가 지금 이 사단까지 온 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죠. 총수가 무능하면요. 이런 난장이 벌어집니다. 몇 년 동안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요. 승객들은 비행기를 탔는데 일주일째 밥도 못 먹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총수라는 자는 한참 일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 춤이나 추게 하고 회장님 두 손에 들린 장미가 오늘따라 아름다워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해벌쭉 웃고 자빠져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교육생 신분 때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발탁되기 전이니까 사실 고용을 매개로 해서 회장한테 웃음을 팔라고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발상 자체도 황당하고 아직 고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 해벌쭉 웃고 자빠질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저열하고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삼구 이런 사람은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경영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조언하기로는 요즘 인사동 가면은 붓하고 벼루하고 한지 많이 파니까 그거 사서 집에서 서예로 가을채 연습이나 하고 사세요. 앞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경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능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심한 마음을 담아서 박삼구 같은 무능한 자가 제발 좀 경영을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뿌리부터 살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구에게서 경영권을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방법이 사실 없죠. 주주자본주의니까요. 박상구 회장이 금호홀딩스의 지분을 지금은 상당히 확보를 해서 인위적으로 뺏기는 어려울 겁니다. 환장할 노릇인 거죠. 네, 환장할 노릇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완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가 마무리된 지 41일 만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성태입니다. 참 지리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한국당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회 권력마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정부 견제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명 권성동 법사위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개혁입법 처리가 막혀왔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 덕분에 강원랜드가 200여 명을 특별 채용했다고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고요? 아이고, 채용비리 피해자 200명을 채용한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피해를 입었던 분들입니다. 경제는 더 이상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네? 경제관념이 투철한 알뜰한 드루킹 특검팀은 800원을 아끼려고 바카스를 사러 종로까지 갔다고요? 전반기 국회 가장 큰 성과는 드루킹 특검의 도입이라고요? 하하하하. 차라리 인터넷 배송으로 주문하면 기름값도 안 들고 훨씬 저렴할 텐데 말이에요. 바카스 값 아끼지 말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옮겨라.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서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그리고 광주 24도, 대구 23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8도, 전주 34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으로 이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아랍 문학의 우뚝한 봉우리인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집 불볕 속의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표제작인 불볕 속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김종철 선생님입니다. 녹색 평론 발행인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신문사에 쫓겨나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번역하시잖아요. 예. 그중에 우리가 좀 알만한 게 말콤 X가 있고요. 그리고 천지연 씨와 함께 번역한 이 불볕 속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80년대 번역이 나와서 96년도에 재판이 나왔는데 지금 구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문학, 나아가 아랍 문학의 한 진경을 보는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번역자인 김종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아랍에 대해서 또는 무슬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문화나 역사를 좀 깊이 있게 알면은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 아랍 문학 작품, 팔레스타인 문학 작품 하나 골랐습니다. 예. 먼저 역자인 김종철 선생님이 옮기니의 말에서 적어놓은 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도 아주 드물다. 게다가 서방 언론은 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치우치는 보도와 논평을 일삼아오고 국내 언론도 그것을 베끼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랍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쪽에 대의가 있는 듯이 여기게 되었다. 네, 이렇게 씁니다.
지금도 크게 사정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브리핑 시간에 한 2달 전인가요? 이슬람 문화를 일주일 동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선생이나 정수일 선생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빼고 나면은 그렇게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랍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랍 문명 또는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도 말이죠. 또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가상 카나파니의 소설 불볕 속의 사람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폭격 그 전화를 피해서 머나먼 길 수천만 마일을 통과해 쿠웨이트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미립국을 떠나는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아부가이스라는 농부 그리고 아사드 그리고 마르완이라는 16살 먹은 소년이 그들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자 지구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쿠웨이트까지 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의 길입니다. 요르단을 지나서 이라크를 지나야 되고요. 이라크에서 배를 타고 바그다드로 가야 되고요. 바그다드에서 해변을 따라 쭉 또 바스라라는 곳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그렇듯이 국경을 넘으려면은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브로커들이 흥정을 하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흥정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야불 카이주란이라는 트럭 운전사, 이 사람도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만은 트럭 운전사가 모는 트럭을 얻어 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들이고 말이죠. 근데 이 트럭 운전사도 비참한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을 위한 전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자신의 남성을 잃은 참담한 사람입니다. 남성성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트럭을 얻어 타는데 트럭도 트럭이 아니고 물탱크를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타고 가는데 트럭 앞좌석에 앉는 게 아니고 물탱크를 타고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월의 살인적인 더위에 공기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그 물탱크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런 트럭을 타고 갑니다. 그 일부분 보겠습니다. 밤처럼 새까만 하나의 작은 3개인 트럭은 양철 조각 위에서 끓는 커다란 기름방울처럼 사막을 뚫고 지나갔다. 둥글고 이글거리고 눈이 부시게 밝은 태양은 그들의 머리 위에 높이 걸려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땀을 닦으려고 들지 않았다. 아사드는 셔츠를 머리 위에 덮고 다리를 꺾고 앉아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태양이 자신을 볶게 내버려 두었다. 마르완은 머리를 아부가이스의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부가이스는 무성한 회색 콧수염 밑의 입술을 굳게 다물고 길을 바라보았다. 4사람 중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애를 쓰느라 기진맥진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각자가 자기 생각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거대한 트럭은 새로운 미지의 운명을 향해 커다란 문을 밀어젖히듯이 그들의 꿈, 가족, 희망과 포부, 공군과 절망, 힘과 나약함, 과거와 미래와 함께 그들을 길 위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모든 눈은 보이지 않는 실로 묶인 듯이 그 문의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네, 이라크를 지나서 쿠웨이트 국경으로 나아가는 트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 사막을 달릴 때는 트럭을 앞좌석에 타고 가지만 검문 속으로 가까워지면은 물탱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 속은 끓는 지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 지옥과도 같은 물탱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두고 트럭 운전사가 이제 그 검문소에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검문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검문소 안에서 관리들이 트럭 운전사를 보고서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농담의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 고자지, 너 어떻게 밤일을 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짧게 농담하는 동안에 물탱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게 죽어갑니다. 이 검문소에 있던 3 관리가 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농담을 하는 사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인 이 3 사람은 흔적도 없이 목숨을 거두는 거죠.
이 소설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몇몇 사람들, 특히 여기 등장하는 검문소의 세 관리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농담의 시간이 이 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탱크로 돌아옵니다. 운전사는 뭐 세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 물탱크를 들여다보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불카이주라는 이 아불카이주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운전사입니다. 아불카이주란은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몇 분 동안 트럭 곁에 서 있다가 탱크 뒤로 기어 올라갔다. 탱크는 차갑고 축축했다. 그가 구부러진 철제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무쇠 원판을 끌어올리자 원판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두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안으로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첫 번째 시체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시체를 어깨에 얹었다. 그가 우선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시체의 다리를 잡아 위로 던지자 시체가 탱크의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모래에 부딪히는 털썩 소리가 났다. 그는 다른 시체의 두 손을 쇠 받침대에서 떼는데 크게 애를 먹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떼고 나서 시체의 다리를 잡아 구멍으로 끌어당겨 꼿꼿하게 굳은 시체를 어깨 너머로 던졌다. 그는 시체가 땅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 세 번째 시체는 두 동이의 것보다 쉬웠다. 그는 탱크에서 뛰어나와 천천히 뚜껑을 닫은 뒤에 사다리를 타고 땅바닥으로 내려갔다. 어디에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둠 덕분에 시체의 얼굴들을 보지 않아도 되리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시체의 발을 잡고 하나씩 끌어다 길 끝에 버렸다. 시의 청소차들은 보통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멈추니까 아침에 오는 첫 번째 운전사가 시체들을 쉽사리 발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검문소의 세 관리가 트럭 운전사와 농담을 하는 사이에 이 세 사람은 차가운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트럭 운전사는 이 시체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죠. 네, 어쩌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미립국을 시도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형상이 정말 잘 그려진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애도도 없고 말이죠. 아니 참 이게 지옥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난민들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난과 혐오의 말을 퍼붓는 사례를 지금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예.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최소한의 관용이 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과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좀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도 자신과 고통을 함께하는 동포라는 감각이 얼마나 자신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 혀로 굴러갔다. 왜 그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곧바로 돌아섰으나 쓰러질까봐 겁이 나서 운전석으로 올라가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다.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왜? 사막은 갑자기 메아리를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다. 왜 당신들은 탱크 벽을 두드리지 않았소? 왜 탱크 벽을 탕탕 치지 않았느냐 말이요. 왜?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탱크는 물탱크를 얘기하겠죠. 물론 트럭 운전사가 너무나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물탱크의 벽을 두드리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탱크의 벽을 두드렸다고 한들 과연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었을까? 누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지옥의 시간을 지나서 먼 길을 떠나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타전하는 소리에 우리가 과연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가산 카나파니라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가이자 그리고 뛰어난 작가이기도 합니다. 혁명투사이기도 하고요. 작가의 이력을 떠올리다 보면은 식민지 시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우리 조선인들과 함께 여러 곳에서 만주에서 시베리아에서 일본에서 또는 남태평양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소설의 비유를 빌자면은 탱크를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누군가는 거기에 호응했을 테고요. 또 아니면 호응이 없었을 때는 그 머나먼 낯선 곳에서 목숨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이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들은 다르다. 또 이렇게 반론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오래된 미래란 말을 쓰듯이 우리의 미래는 늘 인간의 삶을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될 거라는 건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자연재해든 또는 전쟁을 비롯한 인재든 재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교수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과거 우리 국민 모두가 난민이었을 때 그때 이 기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언젠가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언젠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갓산 카나파니의 붓뼈 속의 사람들을 그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해화역 일대에서는 3차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 사이에서 일명 워마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워마드로 의심되며 집회 이후 공식 카페에 워마드 성향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워마드는 물론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어젯밤 10시까지 일베와 워마드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께 여쭈었습니다. 모두 1042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89%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베와 워마드는 폐쇄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7%로 나타났네요. 일베만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 3%, 워마드만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은 1%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집 고씨님, 자정작용을 기대했지만 수년째 그 모양이네요. 김태호님, 처벌을 받아야 정신 차릴 거라고 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으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국가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인도입니다. 정답자 스페셜 홍님, 혐오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촉강아지 부리던님, 기무사를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윤스 더워용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회 학살자 전두환과 자유한국당 닮은 꼴 논리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했다. 쿠데타 없는 세상. 군이 더는 국민을 짓밟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믿고 살아왔다.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을 통해 그런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변한다.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인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군의 직무유기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검토 계획이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실행됐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거리는 핏빛으로 물들고 많은 사람이 체포, 투옥, 구금됐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1979년에서 1980년 12.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의 논리와 닮은 꼴이다. 전두환은 결국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그에 대비한 것으로 계엄이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직분을 다했을 뿐인데 폭도가 날뛰면서 최악은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살과 권력 찬탈, 민주주의 질식이었다. 네, 전두환의 민정당과 오늘의 자유한국당이 닮았다는 이야기로도 통하게 됩니다. 2018년 7월 1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